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고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이제 부정맥을 맡고 있는 저는 이대인이라고 옆에 계시는 교수님 노승영 교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 총 7번의 강의를 진행을 네네네. 했는데요. 사실 질문을 충분한 질문 소화를 못 해냈던 감이 있어서 오늘 Q&A를 중심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자리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된 내용도 있지만은 들으시다가 아니면 이전 강의에서도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면 기탄 없이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 이제 보시겠고 Q&A로 알아보는 부정맥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 초부터 총 8번의 강의가 진행이 됐고 오늘 그 강의를 마무리 짓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의 질문들은 총 한 15개 정도의 질문이 되겠고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흔하게 나오는 질문인데 외래 볼 때 이제 심실조기축 건너뛰는 부정맥이 있을 때 치료해야 되는지 환자분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노재영 선생님은 환자들께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나요? 심실조기수축은 환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증상이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나와도 증상이 너무 이렇게 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좀 환자분들이 약간 증상은 굉장히 심한데도 이제 의료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저부터도 사실은 좀 이렇게 아니 뭐 양성의 부정맥이고 돌아가시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뭐 별달리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대부분 사실은 정상 심장에서는 모양이 정상이면은 이런 부정맥들은 크게 뭐 이렇게 뭐 나쁜 경과를 보이진 않는데 진짜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 심장 질환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하고 문제는 증상이 없는데 빈도는 너무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빈도가 많이 나오면은 나중에 시술을 뭐 하지 않으면은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데이터들이 사실은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약물 치료로 좀 해보다가 좀 이렇게 빈도가 줄어들거나 그런 분들은 좀 지켜보기도 하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빈도가 나온다고 해서 응급으로 막 이렇게 시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 좀 좋아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빈도는 작은데 이제 굉장히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최대한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좀 극복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빈도가 저희가 패치 심전도 홀터 심전도로 빈도를 볼 텐데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면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좀 저는 형성이 돼 있죠. 10에서 15%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치료라는 게 꼭 시술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뭐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동반해야지 사실은 더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악성 경과를 보일 수 있는 심실조기수축 따로 있을 텐데 네네. 어떤 상황일 때 좀 고려해야 될까요? 보통은 아마 조기수축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다 심장 초음파를 하거든요. 근데 초음파에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 부정맥 치료를 진짜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부정맥으로 이제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데 그런 경우 말고 대부분 심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나서 두근거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대략 이제 보시면은 심방세동 환자들이 확연하게 이렇게 좀 느는 것 같습니다. 하고 미국 제한군인의 자료를 보니까 1000명당 부정맥이 한 20건이나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나서 생기고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 사이토카인 그런 혈액 내에 존재하는 그런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부정맥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코로나가 보면은 ACE라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장에 직접 이제
잠입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심장에서 보이는 여러 신호 전달 체계, 저희가 갭정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 이제 손상을 주면서 신호 전달 체계가 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급성 부정맥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특히 파이자와 같은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코로나 백신이 면역 작용을 일으키면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맥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5억 건 이제 백신 투여하면 315건이니까 백신이 줄 수 있는 이득에 비해서는 이런 손해들이 훨씬 적으니까 반드시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심방세동이 완치가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노승영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이대인 교수님께서는 완치를 믿으시나요? 아니요, 믿고 있긴 한데. 완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 네네네. 영어로 해서 되게 죄송한데 네. 큐어가 아니다 큐어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네네.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신 박희남 교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동감하는 말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도 원하시는 건 사실 완치죠. 워낙 이제 재발을 시술을 하고 나서도 이게 재발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시술을 받으면 완치가 되냐, 좀 관리를 하면 완치가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진짜로 일시적으로 나왔던 그런 분들, 뭐 이게 과음을 하신 뒤에 나왔다든지, 뭐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 후에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나왔던 분들은 진짜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원인이 해결되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초기의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로는 사실은 좀 없어지지는 않고 이제 시술을 해 놓으면은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옛날에 시술 받으셨던 분들도 10년, 20년 부정맥 없이 약도 다 끊는 다음에도 잘 유지가 돼서 이제 물론 이론적으로는 심방의 모든 부위에 다 심방세동이 나올 수는 있어 가지고 이렇게 뭐 당신은 평생 딱 보증을 저희가 하겠다 이런 거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잘 치료가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술이 잘 되면은 그래도 완치에 가까운 상황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좀 부정맥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시술을 해도 또 재발하거나 또 다른 부위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기에 선택적으로 치료했을 때 완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장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심방세동 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보통 60에서 100회 정도 뛰는 게 정상 맥박 수인데 심방세동의 맥박은 심방이 350에서 650 빨리 뛰다 보니까 뇌졸중이나 이제 치매, 심부전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고주파 절제술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여기 좌심방이 되겠고 고주파로 이렇게 저희가 한 땀 한 땀 한 땀 저희가 이 고주파 전기인두로 지져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고주파 에너지로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저희가 뜨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냉각 풍선으로 한번 도전을 빡 찍어주면 시술 시간이 좀 짧아지는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사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저희가 펄스 장이 보면 필드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02초 정도로 아주 빠른 교류 전압이 수백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런 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뭐 보다 보니까 이런 장들 자체가 심장 근육에만 선택적으로 에너지가 투하가 되다 보니까 심방 뒤쪽에 있는 건 영어로 해서 되게 죄송한데 식도구랑 심장이랑 이어지는 경우들이 뭐 고주파 절제술 하다 보면 1000명에 1명 정도 보통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정맥도 덜 생기고 뇌졸중도 상대적으로 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이 이런 부작용이 덜 생기긴 하는데 아직에는 한국에 도입된 시점이 올 초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실제로는 고주파 절제술에 비해서 시술 성공률이 얼마큼 높은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노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펄스장이 사실 장밋빛 미래로만 이제 이해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장단점이 어떻게 된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사실은 좀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효과 면에서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안전성이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막대기 같은 것들 열을 가하면은 조금 이제 시술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대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변 심장 말고 다른 조직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훨씬 좀 안정적이고 환자분들이 저도 이게 뭐 많은 케이스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보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뭐 가슴이 아프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니까 훨씬 좀 그런데 물론 새로운 거라고 해서 더 재발률이 낮은 거는 아닙니다. 좀 기전이 이렇게 좀 달라가지고 넓은 면적을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고주파랑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초기의 환자분들에서는 좀 고주파랑 비슷한 걸로 나오지 더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 무조건 새로운 거라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성이 좀 이렇게 고주파보다는 좀 더 있어서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이제 네 번째 질문하고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질문을 즉각 좀 해결하겠습니다. 용인 곰돌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변형 협심증으로 약물 치료 받는데 가슴 아픈 게 반복이 돼가지고 헤르벤은 30mg을 한 번만 드시나 봐요. 근데 너무 아프면 한 번 더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요거는 뭐 저희 파트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헤르벤 30ml는 네네. 하루 3번 먹어야 되는 네, 약이죠. 조금 약하고 예. 이렇게 지속 시간이 길지는 않아가지고 하루에 2번에 3번까지 드실 수가 있거든요. 90ml로 이제 아예 그냥 서방정 캡슐로 좀 효과가 오래가는 약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이렇게 정해진 용량보다는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이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젊으신 분이면은 30ml는 좀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베로니카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부정맥과 역류성 식도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흔하게 나온 질문이죠. 네네네. 네. 이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이제 심방세동이나 심실 조기수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신경이 심장 뒤쪽에 다 연결이 돼 있고 그게 그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위장에도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체하면은 급성 위경련이나 이런 게 오면서 약간 토하고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것도 다 서로 신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위장 쪽에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심장 맥박이나 혈압에도 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특히 조기 수축이 있는 분들이 약간 기력이 없거나 체한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같은 그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면은 부정맥과 같이 이런 위장 쪽 문제도 같이 치료하시도록 이렇게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최고님께서 건강이 최고죠. 예, 그쵸. 건강이 최고죠. 예, 그쵸. 체중도 빼야 되고. 그쵸? 네네. 근데 이제 저희 뭐 고대 구로병원에 와주시는 환자분이신가 봐요. 죄송스럽게도 네네네. 스님께 진료 네. 받으시고 저한테도 진료 받으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저희가 시술이 좀 많이 밀려 있긴 하는데 밥도 안 먹고 열심히 하지만 네. 최대한 빨리 더 시술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심방세동 치료는 이제 지방에 사시니까 자주 오시기 힘든 면이 있겠지만 오셔서 바로 치료하는 건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심방세동이라는 질환은 병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도 많잖아요. 생활습관도 그렇고 이 병이 이후에 뭐 뇌졸중이라든지 신부전이나 여러 가지 질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 충분히 좀 아시고 나서 시술을 선택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드리기 때문에 약간 좀 뜸을 들이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나서 병을 이해를 시키고 시술의 장단점도 사실 다 설명을 저희는 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시술 뭐 100%다 되는 것도 아니니까 후루룩 이렇게 몰고 나가서 시술하는 게 맞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김 선생님 최종적인 질문은 심전도상 정상 심장을 찾았다고 기적이라고 이제 심방세동 사라졌나 봐요. 시술 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록시말인가 봐요, 그죠? 네. 네. 저는 기적을 사실은 잘 믿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뭐 시술을 말씀하셨듯이 당일날 받는 거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오래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진짜로 오래돼가지고 이분은 약을 써도 잘 안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치료를 하려고 보면은 약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특히 이제
아마 젊으신 분이니까 부정맥이 많이 오래되지 않았을 확률이 좀 있어서 약을 드셨는데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던 경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소량만 드시고도 좋아진다면은 이렇게 약으로 좀 유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그 김영훈 교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약에도 잘 듣고 이제 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발도 잘 듣고 시술을 해도 더 좋은 결과가 훨씬 있잖아요. 좋으니까 아마 그래서 기적이란 뜻이 아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으로는 보통 돌아온 확률이 10에서 15%가 안 네. 되는데 네. 아 이게 진짜 10% 안에 드시니까 음. 아주 선택받으셨다 이 말씀으로 네네네. 김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음. 약이 잘 들어가지고 만성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네. 시술 성능률도 훨씬 좋잖아요. 뭐 노 선생님도 그 비슷한 논문 썼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훨씬 성공률이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김영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 여기까지만 받고 저희 이제 준비한 내용으로 갈 텐데요. 이창님께서 심장의 전기 자극 장치 다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아, 저희가 요 좀 준비를 안 해놨네요. 달아야만 한다는 위급도 판단 기준이 궁금해요. 아, 이거 좀 복합적인 질문인데 노 선생님 가능하시겠죠? 네네. 아마 박동기를 얘기하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전기를 이제 심장에 조금씩 줘가지고 뭐 이렇게 심장을 제대로 뛰게 맥박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박동기가 몸에서 이 맥박이 부족한 사람한테 박동기를 이제 하도록 이제 그래야지 증상이 도움도 되고 우리나라 보험 기준도 맥박이 부족한 사람만 이렇게 보험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다 이제 맥박이 잘 나오는 사람을 박동기를 해서는 크게 뭐 효과도 없고 뭐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몸이 필요할 때 맥박이 안 나오거나 맥이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맥박이 순간적으로 너무 안 나와서 쓰러지거나 맥박이 안 나와서 어지럽거나 기력이 없거나 문제가 되시는 분들에서는 박동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이어서 이제 이제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속된 연장선의 질문인데요. 제세동기 꼭 이제 제동기 네네. 꼭 넣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좀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말이 짧아가지고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네네네. 자세한 설명이 없어지니까 환자가 가슴 충격받고 꼭 넣어야 되냐 이렇게 네네네. 해서 찾아오시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사실은 저도 이렇게 뭐 네. 이대인 교수님도 하시고 저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런 기계를 이제 몸 안에다가 넣는다고 하면은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이게 뭐 아 이거 꼭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지금 이거 가지고 평생 뭐 한 번 넣으면은 못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제세동기는 사실은 진짜로 급사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가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해도 이제 그런 뭐 24시간 그 약이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만에 하나를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세동기를 의료진한테 권고를 받으시는 상황이면은 심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이미 부정맥이 생겼거나 아니면 부정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심장이 진짜로 안 좋은 본인 심장이 진짜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험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기계가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본인 부담은 한 100에서 150만 원도 나오는데 나라에서 95%를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진짜로 급사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보험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의료진이 진짜 권고를 한다면은 정말 심장이 좀 안 좋아서 불안하니까 이걸 권고 받으셨다면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이제 제세동기는 사실 아주 요만하잖아요. 두껍고 네. 밖에서 튀어나오면은 이제 밖에서 보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몸에 이물질 넣어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네네네.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선택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될 환자들을 고민해서 이제 저 집어 넣는데 이것만큼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시술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심방제동 시술은 재발하면 환자도 기분이 좀 안 좋으시고 저희도 기분이 좀 이제 저조해지는데 제세동기는 확실히 환자한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네. 거니까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좀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제 CRT 우리말로 뭐죠? 그 양심실 박동기. 그러니까 왼쪽 심실이랑 우측 심실이랑 같이 뛰게 도와주는 것들 같은 게 아주 네. 좋으면 50m도 못 걷던 분들이야 뭐 심장 세네층, 기능이. 네, 심장 기능이
그렇게 못 걷던 분들이 계단도 걸어 올라다니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기계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환자들한테 더 이득을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의사가 늦자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뭐 특히 부정맥 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깐깐하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넣으라는 교수님들 그게 많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넣자고 얘기하면 넣으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은고제 복용 중에 잇몸 출혈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 선생님 요거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 더 와닿게 얘기 설명한 적이 있으셔서 제가 질문을 굉장히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데 사실 하원고제를 드셔야 되는 이유는 중풍을 좀 예방하기 위한 큰 목적 때문에 드시는 거라서 잇몸 출혈이 이렇게 나면은 사실은 저희도 뭐 아무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뭐 혈뇨가 나다든지 멍이 계속 드신다든지 그러면은 우선은 의사들이 이렇게 좀 이 약이 좀 과한 약이 아닌가를 체크를 좀 하는데 대부분은 과한 용량이 아니어도 이런 잇몸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국소적인 출혈이 있으면은 꼭 이제 용량도 체크하지만 꼭 치과라든지 뭐 다른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아니면 진통제나 이런 게 동반돼서 뭐 이렇게 뭐 피가 나거나 이런 게 있는지를 한번 다 체크를 해보고 진짜로 출혈이 생활에 불편감을 주거나 문제를 만들 정도로 그게 출혈이 계속되고 해결이 없다면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조금 줄이면은 또 나아지기도 하거든요. 네. 네. 뭐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줄여야 될 네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잇몸 출혈이 나면 약 때문에 출혈하는 게 아니라 잇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 출혈이 날 수 경우가 있으니까 원인 있어요. 찾아야 네네. 되고 네. 소변에서 출혈이 나면 방광이나 신장에 문제가 네네. 요도에 문제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변에서 자멸 반응이 있으면은 대장이나 위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쓰다가 종양 발견되는 경우도 대장암 발견되신 있잖아요. 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니까 잇몸 출혈이 너무 심하면 하루 정도 하루만 끊으시면 하시잖아요. 네. 심각한 출혈이 있을 경우에 뭐 당연히 이럴 때 자멸 반응이나 소변 내 반응이 있으면은 우선은 요 정도 수준이면 끊지 말고 병원에 오시고 저희랑 같이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응급치료 받아야 되니까 응급실로 오시는 게 낫겠고요. 이제 출혈 예방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이 너무 세게 닦거나 코피 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받아서 이제 코피 나는 부위를 좀 찾는 것도 필요하는데 실제로는 건조하면 생기니까 네. 가습기 쓰는 게 도움이 좀 되고요. 전기 면도기 쓰면은 또 이런 출혈이 덜 나니까 이런 것도 방법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약물 중에서도 비소염성 진통제 정형외과에서 많이 딸려 들어가는 약이고 동네에서 혈압약 쓸 때도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약제 끊으면은 또 출혈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을 한번 의사에게 검토를 요구하시는 것이 본인의 이게 출혈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오셔야 되는 거는 이게 험악하잖아요. 이런 험악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응급실로 오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오네요. 좀 저희가 죄송하지만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다 하고 가야죠, 그죠? 네. 예, 다 하고 가야죠. 예, 심방세동 술 끊고 체중 빼면 완치가 될까요? 노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젊고 다른 기저질환이 없고 이제 부정맥이 초기면은 사실은 이 원인만 제거를 해주면은 진짜 술이 원인이고 체중이 과하게 이렇게 찌신 분들은 진짜로 안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 옛날에 제 전공이 때 30대인데 그냥 공무원인데 이게 막 스트레스 또 이렇게 약간 뭐 왜 이렇게 접대를 막 많이 받았는지 하여튼 뭐 이렇게 술을 이렇게 계속 너무 매일매일 마시니까 그러다가 심방세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산악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활동적이신 분이죠. 네네네. 그러면서 술을 이렇게 딱 끊었더니 뭐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이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심방세동의 주 기전은 심장의 노화인데 우리가 나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뭐 술 끊고 체중 관리를 하시면은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완치까지는 어려운데 젊은 분들은 원인을 해결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분은 특히 술이랑 관련이 높죠. 그렇죠. 젊은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거야 뭐 고혈압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것들이니까 심장 질환 있으면은 뭐 조절해야 되는 거고 카페인이랑 흡연 체중도 사실은 숨이 차거나 부정맥이랑 상관이 없이 뭐 숨이 차거나 이럴 때도
체중을 5에서 10kg만 빼도 숨이 덜 차더라고요. 요즘에 네, 제가 체중 네. 5kg 빼니까 덜 차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 갑상선 기능이나 당뇨병 당연한 건데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 요즘에 보험이 되니까 한 5에서 10% 내니까 환자가 내놓으면 10만 원이더라고요. 네. 예전에 수면무호흡증 검사할 때 80만 원 냈었는데 음. 한 1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양압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네네. 보험 되니까 네. 그 한 두세 달 그러니까 예전에 사야 되는데 음. 한두 달 써보고 본인 쓸만하면 계속 이어서 구독제로 쓰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수면무호흡증 많잖아요. 어떠세요? 이 꽤 수면무호흡증? 많습니다. 예. 네. 꽤 많으니까 음. 혹시 특히 저처럼 목이 짧은 분들, 체중 나가는 분들 수면무호흡증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세요. 아니 자기 비하가 아니 실제 상황이니까 아, 네네. 예. 수면무호흡증인데 술 마시면 더 코골이 네. 심하잖아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맥약 먹고 증상 이상은 평생 드셔야 될까요? 예, 이거 진짜 고혈압약, 뭐 당뇨약은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부정맥약에 평생 먹어야 되느냐? 요거 좀 고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일시적인 원인들 감염이나 과음, 전해 지상 같은 경우에는 뭐 끊어볼 수도 있죠, 사실은. 그쵸? 특히 경미한 부정맥 같은 경우에 맥이 이유 없이 정상 맥박이 빨리 뛰거나 심실 조기 수축 같은 경우는 유발 원인들이 사라지면은 약이 필요 없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약 중단이 고민되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 발작성 심방세동은 약을 끊으면은 사실은 이제 간헐적으로 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 하나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무증상으로 심방세동이 오는 경우가 20%는 있으니까 365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약 드시라고 저는 좀 강하게 얘기를 드리는 편. 노선생님 이때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스마트워치 같은 게 있으면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렇게 아침, 하는 점심, 거는 또 저녁으로? 가능하고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약을 이렇게 드셔도 꼭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꼭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고 꼭 이렇게 예, 얘기를 그쵸. 하시냐요. 좀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그게 심장 노화가 기전이기 때문에 뭐 약을 계속 좀 드시긴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젊으신 분들은 그게 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은 예.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러네요. 좀 예. 중단하고 뭐 보는 경우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워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네. 워치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고 사실은 이제 알람 보내주는 기능도 이제 만들 수는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 뭐 그치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땐 약을 한번 줄여봐도 되겠네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좀 계속 많이 나오니까 조금 질문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님께서 가끔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냥 신경성인지 아닌지 부정맥인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꼭 검사를 사실 받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부정맥이어도 양성의 부정맥일 가능성도 사실은 좀 많긴 한데 이게 신경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좀 찍어보거나 붙이거나 진짜 와치 같은 걸로 좀 보거나 그래서 맥박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성이라고 무시하시면은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부정맥이 또 많긴 한데 네. 두근거림 있으면 저희는 무조건 부정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료를 좀 보잖아요. 그리고 워치가 진짜 도움이 많이 돼서 맥박이 150회면은 저희가 이제 상신성 빈맥이나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맥박 수가 되게 중요한 정보고 규칙적이냐 규칙적이지 않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니까. 네. 근데 일반인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워치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힌트가 있으니까 노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워치나 특히 패치 심전도 같은 거 많이 이용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되니까. 근데 또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상처받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괜찮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부정맥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따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네요. 질문 올려주세요. 고지혈증 저희도 이 질문했는데 그 생각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이 부정맥이 위험 인자일까요? 가슴 두근거린 거 그런 거 없는데 고지혈증이 심해서
부정맥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고지혈증은 사실은 이렇게 바로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이나 이런 심장의 혈관 문제에 따른 그런 부정맥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지혈증이 심하시면은 뭐 부정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장의 질환, 뭐 뇌혈관 질환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꼭 이렇게 치료를 하시도록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부정맥 환자분들이 심장에 노화가 있으니까 특히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고지혈증을 이제 같이 치료해야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뇌졸중 관련해 가지고도 나중에 고지혈증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노 선생님께서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그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질문 하나 더 올려주세요. 예. 예. 호주 노가다꾼. 호주 노가다꾼이라. 예. 예, 그 심전도 검사할 때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종종 병원 아닌 데서 가슴 두근거리 건너뛰는 증상이 있나 봐요. 병원에 다시 가봐야 될까요? 혈압처럼 병원에서 검사할 때만 정상일 수 있나요? 예, 제 착각일까요? 아, 역시 부정맥 환자들은 이게 섬세하시고 예민하시니까 예, 그쵸. 이게 충분히 저희는 이런 환자들 많이 보죠. 네네.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억울하신 그쵸. 경우들이 좀 네.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근데 병원 가서 심전도 일반 심전도 찍는 거는 딱 10초거든요. 10초만 심장을 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부정맥은 도깨비처럼 아니면 도둑처럼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종류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은 10초만 찍어서는 사실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시면은 뭐 3일이라든지 2주라든지 증상이 있을 때 그런 심전도를 이렇게 좀 보기 위해서 길게 붙이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공고를 드리니까 그래서 두근거리거나 건너뛰는 느낌이 있을 때 캐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너뛰는 거니까 심실 조기수축이나 그런 거에 있으니까 양성일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는데 있습니다. 네. 심장 질환이 있으시면 또 악성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아주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저 건너뛰는 증상이 또 악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착각은 아니죠, 그죠? 저게 맞습니다. 착각이 아니고 있는 거죠. 증상은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질문 좀 먼저 진행하고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요거 노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질문인데 마라톤 심방세동에 도움이 되겠지요? 저는 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은 무조건 이렇게 하시도록 권고를 하거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그래도 좀 걷고 활동을 하시는 거를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고혈압, 비만, 당뇨 같은 이제 심방세동 발생이라든지 뇌경색을 일으키거나 심부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운동으로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본인 몸이 또 근력이 있어야지 다치시거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완화가 되고 훨씬 삶의 질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시간 고강도의 어떻게 보면 유산소 운동을 쭉 하는 건데 어떤 연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런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서 다는 아니지만 심방세동의 어떤 발생 빈도가 이렇게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물론 그게 두려워서 마라톤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좀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은 마라톤 말고 다른 운동을 이렇게 좀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고 너무 극한의 상황까지 안 가는 운동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중등도 강도 한 150분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근육 운동 해주고 근데 뭐 어렵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팔굽혀 펴기하고 프랭크하고 스쿼트하고 이 정도만 규칙적으로 해줘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운동이. 그렇죠? 이어서 그 용인곤돌이 질문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뒤에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 정신이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연결된 질문이라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예, 용인곤돌이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거 복합적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맥박이 느리고 계단 오를 때마다 숨 차셔서 큰 병원 와서 심초음파 했고 정상 운동 부족이라고 하는데 운동 부족을 나타내는 지표나 검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심장 초음파에서 정상이라는 건 심장의 모양이나 기능이 정상이라는 건데 이 맥박이 이게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이나 이런 심전도를 보면은 활동할 때 맥박이 이상하게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병원에서 운동부하 검사를
이렇게 병원에서 러닝머신을 뛰면서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보면은 러닝머신 뛰는데도 맥박이 진짜 뭐 120, 150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숨찰 수 있는 원인은 뭐 심장 문제, 폐 문제 또는 콩팥 문제, 빈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맥박의 문제인지 알려면은 특히 맥박이 느리신 분들은 병원에서 이제 24시간 심전도나 아니면은 뛰면서 하는 운동부하 검사 이런 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고 방식은 맥박이 느리면 숨 찰 수 있죠. 네. 근데 활동한 맥박이 사자가 달려오는데 나가려면 맥박수가 뛰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고. 음. 그다음에 운동 부족을 나타내는 지표나 검사가 있나요? 요건 제가 최근에 읽었던 논문 중에 좀 인상 깊은 논문이 뭐냐면 호흡곤란 원인 중에서 호흡 근육 여기 그 갈비뼈 사이 근육들이 세 층 있잖아요. 네. 그 근육의 금감소로 인해 가지고 연세 드시면 네. 그럴 수 있죠. 운동 네. 그러면서 호흡 곤란이 생겨서 저희 사실은 이게 뭐 폐기능 검사나 엑스레이 찍고 막 심장 검사 다 했는데도 안 나오신 연세 분들 드신 분들 네네네. 좀 체중 있으신 분들 어. 운동 안 하신 분들은 호흡 곤란 있잖아요. 노쇠하신 분들이 그렇죠, 사실은 숨이 차시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그때는 이유를 모르는 그 논문 보면서 호흡 근육도 운동하면서 폐활량이라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수영을 맞습니다. 뛰면은 수영하다가 저도 한 6개월 짐 쉬었더니 이제 수영 못할 것 같은데 호흡 근육도 개발이 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데 그 기본 요소를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도 있어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너무 과하지 않은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운동량 갑자기 늘리면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천천히 5분도 안 걷던 분들은 한 10분 정도 걷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조금 더 걷고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운동 부족 운동량 늘리면 운동량이 점점 느는데 옆에 걷다가 옆에 사람이랑 이제 걷다가 대화할 때 호흡이 좀 짧아지는 정도 땀이 촉촉한 정도 그러니까 중등동안도의 운동이라고 멘부민외과 교수님들 설명을 한대요. 네. 그 얘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저도 찾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걷는데 약간 숨 차서 얘기가 짧아지는 정도가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니까 같이 어머니랑 걸어서 보시고 약간 숨 찰 정도로 좀 빠르게 걸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듭니다. 이제 다음 이제 지금 저희 강의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아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10번 질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죠. 심방세동 환자인데 LDL이 높을 때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요거 제가 준비했어요. 뇌졸중의 원인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심방세동 같은 심장 쪽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심장 쪽의 원인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뇌졸중이 있으면 심장 원인 갈라야 되고요. 그래서 초음파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심방세동이면 항우제 드셔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대혈관 질환에서 그러니까 뇌 동맥경화 반 이렇게 으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면은 그게 막혀가지고 뇌졸중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흡연 같은 요인들 잘 조절해야 되니까 저희 같이 심방세동 보는 의사들이 사실은 심방세동으로 모든 뇌졸중 원인을 좀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 중에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뇌졸중 다른 원인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들도 이런 복만 질환이 많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대혈관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가 치료 잘해야겠다. 저도 그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소혈관 질환 여기 보면 이제 라쿠나 임팍이라고 하는데 열공성 뇌종 같은 경우에 뇌 작은 동맥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원인들이니까 이런 거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있어도 고지혈증 약을 먹을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잘 복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고지혈증 약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네. 가족력이 사실은 있고 네. 또 수치가 좀 이렇게 저는 많이 높진 않고 좀 애매모호하게 높은데 사실은 고지혈증이 이제 물론 약이라는 게 이제 단점보다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더 있어야지 이제 먹는 건데
뭐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권고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고지혈증처럼 생명을 늘려주는 약이 이렇게 몇 개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확실히 그건 논문에서도 너무 많이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권고를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심장내과 약 중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게 아스피린, 고지혈증 약 최근에 나온 뭐 엔트레스토 몇 개 없거든요. 실제로 네네. 고지혈증 약이 그 심근경색 재발 낮추는데도 한 30% 정도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의사께서 권고를 하시면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는데 수치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의사랑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1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박동기 있으면 MRI 못 찍는다던데 네. 노선희 교수님. 네. 그래서 박동기를 제가 공고를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아, 이거 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냐고 이제 보통 물어보시는데 물론 인생이 사실은 바뀝니다. 이 몸 안에 평생 없던 게 한 60, 뭐 70 평생 없던 게 이제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신경도 좀 쓰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몸에 필요하고 훨씬 장점이 많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뭐 이게 옛날에는 진짜 박동기 같은 게 이제 있으면은 MRI를 못 찍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핸드폰도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게 전파에 문제가 생기듯이 이 박동기도 좀 강한 자석에는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근데 이제 MRI 같은 건 강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은 박동기의 어떤 오작동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심장 안에 열을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2015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게 많이 개선된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다 MRI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박동기가 있다면은 그게 꼭 의료진과 상의해서 MRI 가능을 한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MRI 전후에 조정을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하시고 받으면은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사실은 그 전기 장판이라든지 전자 제품도 사실은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센 전기는 그게 또 자기장을 만들거든요. 보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사실은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활치료에서 근자극 관련한 것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예. 몸에 전기가 흐르게 하는 약간 자극하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마의자는 어떤 거예요? 안마의자? 안마의자가 하체나 이런 데는 괜찮고 하체. 덜덜덜 떨리지는 않고 주물주물 해주는 거는 좀 비싼 거는 좀 부드럽게 해준다고 제가 써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게 해주면은 전혀 문제는 없는데 몸이 덜덜덜덜 떨리게 하는 그런 안마의자나 이런 것들은 또 뭐 안마건 같은 거 있잖아요. 총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열에 또 이게 눌러주는 네. 안마용. 맞습니다. 그런 건 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생각을 제가 못했었는데. 예. 예, 부정맥도 유전이 되나요? 요건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낯선 건데 이게 만 명에서 15,000명에 한 명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요거 부르가다 선천성 긴 큐티 증후군, 짧은 큐티 증후군 이런 건 만 명이나 15,000명에 한 명 생기는 거라 실제 심실세동으로 거의 대부분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고요. 가족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유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게 있을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시고 특히 심전도에서 이게 부르가다 증후군이 아니라 부르가다 심전도가 보인다고 이야기 듣는 경우에는 그게 패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증후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걱정 안 하셔도 사실 돼요. 그중에 100명에 한 명 정도만 생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심전도에서만 보이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는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2배에서 5배 정도 느는데 보통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50세 미만의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50세 미만 환자들은 있더라고요. 저 최근에도 환자가 전 남매가 아버지가 심방세동이고 남매가 심방세동이라 저한테 이제 시술 받았던 분인데 전 몰랐어요. 근데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둘째가 30대에 있어 30이니까 늦둥이가 최근에 대학 가는데 심방세동 생겼대요. 그래서 빨리 대고 와라. 빨리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부정맥 오래되기 전에 그러니까 둘째는 10년 됐기 때문에 시술했는데 잘 안 되는데 첫째 누나는 2번 시술해서 완치됐거든요. 제가 봐서는. 근데 셋째는 그보다 더 빨리 발견이 됐으니까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비유성 심근병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심장 근육이 심실이 두꺼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이니까 같이 유전 검사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동빈맥, 동선맥 말이 좀 어려운데, 그다음에 심방토끼가 들어가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심실조기 수축, 심방조기 수축은 유전성에 관련이 좀 없는 것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번째 질문, 5분 남은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부정맥 진단을 받고 검진 때 이야기를 했더니 수면 내시경 안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은 본인 부정맥이 어떤 부정맥인지 꼭 이름을 알고 계셔야지, 뭐 아무것도 아닌 부정맥도 있고 진짜로 심각한 부정맥이 있으니까 꼭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해야지 이제 그 내시경 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부정맥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하면은 이제 병원에 따라서는 그 병원이 약간 좀 이렇게 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인력이 좀 이제 우려가 되는 병원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큰 병원 가서 지금 치료를 이제 받고 계시는 심장 치료 받고 계시는 데서 가서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정맥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다 뭐 내시경, 특히 이제 수면 내시경을 이제 뭐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시경은 이제 대부분 다 문제 없이 가능은 하고, 왜냐하면 이게 산소 수치나 이게 떨어지진 않은데 특히 심장의 펌프 질환 힘이 떨어져 있거나 심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또는 고령의 환자분들은 우리가 내시경할 때 보통 이제 쓰는 약들을 쓰면은 호흡이 저하가 오거나 약간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맥박이 또 느려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심장에 특히 부정맥도 그렇지만 심부전이 있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꼭 어떤 부정맥의 진단명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이 또 생각했을 땐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내시경 하신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정도는 우리 병원에서 좀 어렵다 하시면은 그러면 그냥 이제 심장 전문의한테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리어 부정맥보다는 심근경색이 있어서 스텐트 들어갔거나 네네. 심부전이 있거나 7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는 차라리 문제가 되지, 부정맥 자체로는 사실 네네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혈압약과 부정맥약 같이 먹는데 어지럽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면 요건데요. 요 여러 가지 질환 다 적어놓긴 정리했는데, 이게 말촉선 현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하늘 뱅글뱅글 돌고 토할 것 같다. 이러면 귀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게 말초성으로 어지럽다는 얘기거든요. 하늘이 뱅글뱅글 돌고 가만히 있어도 토할 것 같으면 이건 이비인후과를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꼭 심장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비인후과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추성 현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심한 어지러움인데 특히 두통이나 신경학적 이상, 복시가 보이는 발음 이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진짜 초응급이거든요. 어지러운데, 그러니까 어지러움 중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구로병원에 있는 신경과 선생님 저희 강의 같이 들은 적이 있는데, 어지러움이 있는데 이런 증상 있으면 이거 진짜 정말 큰일 나니까, 신경학적 증상, 말이 어눌해지고 밥 먹다 속 떨어뜨리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잘 걷던 분이 잘 못 걷고 감각 이상이 생기고 그런데 어지러움이 이거 큰일 나는 거니까 이때는 진짜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때 저도 경각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실신 요 원인 요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지럽다. 이거는 기립성 저혈압이니까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이 고혈압약을 먹거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약 중에 미닐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는 특히 기립성 저혈압 잘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앉았다 일어서시면 혈압약이랑 전립선 약 뒤져야 되고요. 미주신경성 실신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노선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워치에서 부정맥 경고 띄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선 선생님? 물론 그 스마트워치가 좀 과하게 일반 심전도보다는 과하게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증상의 동반, 심장이 진짜 맥박이 빠르게 뛰고 통증이 있거나 숨이 차거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꼭 오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 왔다가 지나가면 사실은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뭐 별것 아닌 부정맥이나 이 오류로 잘못 체크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상황이 좀 반복이 되거나 이런 증상이 또 빈맥이라는 알람이 있을 때 어떤 과한 어떤 증상, 몸이 뭔가 힘들거나 그런 게 생기면은 그때는 꼭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좀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이 질문 나온 걸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 해결해 나가려고 하겠고 네. 여기서부터는 옆에 계신 노승현 교수님께서 네. 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MJ이지님께서 심장이 갑자기 강하게 뛰는데요. 심박이 빨리 뛰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시죠. 이렇게 뭐 옆으로 놓으면 심장이 좀 쿵쿵하는 느낌을 든다든지.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진짜로 맥박 수가 이렇게 빨라지면서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심장이 좀 덜컹덜컹하는 조기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심장이 쿵쿵하는 느낌을 이렇게 뛰는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뭔가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은 이제 불안감만 좀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진짜로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뭐 좀 길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심전도를 볼 수 있는 걸 붙여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뭐 안심을 할 수가 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보면은.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용인곰돌이님이 아까 이제 변이 협심증으로 헤르벤을 먹는데 이거는 평생 이게 꼭 환자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예. 사실은 변이 협심증이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술 네. 그리고 특히 담배가 혈관을 막 이렇게 오그라뜨게 만들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증상이 완화가 된다면은 특히 헤르벤은 뭐 치료적 효과도 있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원인이 해결되면 사실은 좀 줄이거나 예. 뭐 끊거나 사실은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근데 그렇다고. 네, 약을 드셨는데도 계속 그래요. 통증이 있다면은 그때는 꼭 빨리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 습관이 교정이 되는데 특히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좋아지면 네. 좋아질 수 있는 게 술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담배 끊고 네. 이러다 보면은 혈관 내피세포가 좋아지면은 줄이거나 끊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쉽지는 않죠. 이게. 없죠. 네. 예. 베로니카님께서 한 가지 더 이제 주겠다고. 부정맥이 심하지 않고 갑상선 항진증 항체는 있는데 기능은 정상이시라고. 다행입니다. 이게. 심장 두근거림이 있고 인대놀 복용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심장에 영향이 없다면 복용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갑상선의 기능이 정상인데 맥박이 좀 빠르거나 두근거림이 있다는 거는 갑상선과는 또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두근거림이 있는 게 정상 맥박이 빨라가지고 갑상선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부정맥 때문인지를 한번 이렇게 좀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증상이 있으시면 인대노를 드시고 만약에 갑상선이 너무 맥박을 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인대노를 드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게 뭐 증상이 이렇게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심장에도 크게 영향이 없고 갑상선 수치도 정상이면은 굳이 뭐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팜님이 외국분이신가 보네요. 아버지께서 부정맥과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후 부정맥을 전극도화 절제수로 시술을 받으셨군요. 신부전이 부정맥 치료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MRI나 다른 여러 검사에서 딱히 부정맥 말고는 심장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시술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렇게 뭐 이대인 교수 생각하시기에는 좀 좋아지실 수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최근에 이제 부정맥학회에서 가이드라인에도 좀 제시를 한 게 신부전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지 말고 이제 전극도의 절제술을 하면은 심장 기능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특히 심장 기능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너무 맥박이 빨라서 생기는 심방사동 같은 경우에는 약을 건너뛰고 시술해주면 완치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주고 실제로 그게 저희 심사 기준에도 본평가원 심사 기준에도 포함이 됐을 정도니까요. 신부전이 심방세동 치료나 이제 통해서 특히 엔트레스토아 같은 그런 최근에 들어온 약제가 병용이 됐을 때는 훨씬 이게 시너지가 작용을 하면서 완치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MRI나 다른 여러 검사에서 부정맥이나 심박정 말고는 딱히 심장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면 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희망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심부전의 원인으로서 부정맥도 있고 심장 혈관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유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원인이 없이 부정맥이 심장을 많이 괴롭혀서 심부전을 만들었다면은 그럼 부정맥이 제거되면은 심장 기능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몇 개월 후에 부정맥이 안 나온 상태에서 초음파를 다시 한번 해서 기능이 이렇게 잘 돌아오는지를 보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외로 그러니까 술에 의해서도 심부전 어, 생기면 네, 술 네, 끊으면 네. 심부전이 네, 네. 회복이 되고 맞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심부전이 생기면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해결되면 심부전이 또 해결이 되니까 그 요소는 좀 걸러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갑상선 피 검사는 정상이실 것 같아요. 그죠? 혈액 검사도 꼭 예. 해보셔야죠.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그 같은 병원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여기 질문에 나왔지만 김영훈 교수님 스승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한 10년, 15년 정도 부정맥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의 또 치료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죄송한 경우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게 돼서 저희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